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모든 내각과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조선업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막판 협상을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출국 직전에 한 발언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측이 이제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 8월 1일이 이제 꼭 사흘 남았습니다. 자, 우리 통상산업부 장관과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이 지금 EU와 협상을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가니까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서 만났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에서 미국에서 한번 협상을 하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EU와 협상 마무리를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날아가니까 또 저희도 스코틀랜드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협상을 하고 아무래도 8월 1일 관세 협상 마지노선에 날짜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면 EU랑 협상한 다음에 우리랑 협상을 하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협상 테이블엔 누가 올라오느냐? 이번엔 중국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5월 11일 날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상호관세율을 한 100% 넘게 인하하면서 요거 90일간 가보자라고 한 것에 마지노선이 또 8월 1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협상을 하러 스톡홀름으로 날아가는데 저희한테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측의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But the president is in the driver's seat now, right? He's done these big deals. He's got really all the cards in front of him. And as he said, he's going to decide what the tariff rate is, how much these countries are going to open their markets and what the tariff rate is.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his. And that is really extraordinary. The president has proven his tariff policies are exactly correct and they work. 네, 일단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렇게 방송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우위에 서서 한국 쪽이 좀 아쉬워서 스코틀랜드까지 쫓아왔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요. 예, 마치 친구한테 굉장히 무용담을 털어놓는 것처럼 봐봐 한국이 얼마나 몸이 달았으면 이렇게 오겠어라고 얘기하는 방식. 저는 보면서 지금 약간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미국이 첫째는 한국과의 협상이 이제 남은 국가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일본, EU, 중국하고 협상을 마무리하면 남은 우방국 그리고 중요한 협상국 중에 남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좀 자랑스러운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만 우리 측 협상단 김정관 장관하고 여한고 본부장이 미국 측과 협의하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코틀랜드로요. 자, 미국 측도 주요 핵심 교역 당사국인데 한국이 어쨌든 협상을 의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최근 들어서 조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국이 미국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또 조선 산업에 있어서 향후에 조금
합종 연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여전히 미국과 굉장히 무역 연관도가 높은 국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겠죠. 다만 이 후순위로 약간 밀린 기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교역 규모라든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 이제 중국 다음으로 올라온다. 여전히 중요한 트레이딩 파트너, 협상 당사국 중에 하나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할 때를 보면 대개 이제 베세트 재무장관이 협상 대표로 나선단 말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만, 근데 유독 한국과의 협상은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카운터파트로 나서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장님이 트럼프고요. 그 밑에 바로 부사장이 베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여러 전무이사 중에 아주 중요한 전무이사가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할은 이런 겁니다. 지금 USTR 무역대표부 대표인 그리어슨하고 그다음에 그 하워드 러트닉이 서로 협상을 조금 마무리 지어 놓으면 요걸 들고 스캇 베센트가 트럼프한테 이제 도장받으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또 하면 그걸 갖고 다시 와서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협상의 마지막 관문 고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31일 날 저희랑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스캇 베센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 가운데 일본, 이와 타결을 했으니까 우리만 남은 셈입니다, 사실상. 자, 우리로서는 8월 1일자로 관세 25%를 부과받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 어쨌든 미국의 협상을 요구할 조건 자체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지금 조선업을 내걸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최근에 정말 놀라리만큼 안 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네. 그런 반면에 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2024년 작년에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의 70%가 중국이고요. 네. 16% 정도가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뭐 일본 기타가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경계하고 싶은 가장 큰 나라고요. 중국을 제외하면 이 선박 제조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LNG 같은 걸 해외에다 되게 많이 수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려면 LNG 운반선 등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이 LNG 운반선에 가장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조선업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락 안보실장께서 얼마 전에 나토 회의를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잠깐 마주쳐서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잠깐 조선업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경청하면서 관심을 보이더라라고 했던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 중에 한국에서 원하는 것 조선업일 가능성이 커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마지막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썼던 구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본따 가지고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이른바 마스가 전략이라는 걸 세웠더군요. 이건 우리 쪽에서 만든 캐치프레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쪽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업에 관련된 인재 양성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뭐 조선소를 짓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업의 원천 기술들 이런 것들을 미국에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층위를 통해서 미국의 마스가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올해 초에 미국 신임 해군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갖고 있는 군함이 한 77대 정도 모자랍니다. 근데 이게 향후에 10년 후가 되면 한 140대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군함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미국의 전 세계 해양 주도권에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런 군함들에 대해서 향후에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군함 수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고 이것을 미국의 3축 해양 재건 정책 중에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단순히 어떤 상선뿐만이 아니고 군함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조선업의 연합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이른바 마스가 전략, 미국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이긴 한데 문제는 또 규모 아니겠습니까? 조선업 협력이라는 게 돈으로 따지면 대충 수십조 원 규모가 될 텐데 미국이 지금 유럽하고 일본한테 투자를 약속받은 금액이 수백조 원 단위잖아요. 이걸로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 금액 자체가 좀 적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두 층위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에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약정한 5,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중에 일본의 직접 투자는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에 재원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투자를 계획하긴 했습니다만 EU에서 나오는 투자 계획의 대부분은 어떤 숫자냐면 EU 안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 투자 의향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미국 측에 제출한 게 6천억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제 투자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EU한테는 없고요. 또 이 투자가 사후에 이행됐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이에는 없습니다.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그냥 숫자를 하나 준 것뿐이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1,000억 달러라는 투자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옹골찬 투자, 훨씬 더 실체가 있는 투자라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렵다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봐봐 이거 내가 하니까 요만큼 한 거야라는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의 크기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뭐 조선업만 쟁점이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남은 쟁점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다른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해라, 특히 쌀 시장 개방해라라는 얘기들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너네 왜 다른 나라랑 다르게 30개월 이상은 안 하고 있어?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도 없애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온라인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해서 조금 잠재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효화하고자 하는 것을 미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좀 넓은 상황이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인정한 상황인데 농업 분야 개방과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농민들이 대통령실 앞에 상복을 입고 모였습니다. 제사상에 놓인 건 쌀, 한우, 사과와 감자, 미국의 추가 개방 압력이 높다고 알려진 품목들입니다. 이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곧 생존권 말살이자 식량주권 상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들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대규모 구매를 협상 카드로 쓴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팜벨트, 즉 농민층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심은 소고기와 쌀입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 일본과 중국 등이 이미 수입을 허용해 사실상 우리나라만 수입 제한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먹거리 안전에 극도로 예민해진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쌀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5개국, 연간 40만 8,700톤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려면 세계무역기구와 국가별 물량 등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자, 미국과 이미 협상을 마친 나라들 보면 이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 일부라도 개방을 하지 않은 양보를 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농업 분야, 이 농산물 파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합니까? 방금 전에 뉴스 꼭지에도 나왔지만 앵커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네. 미국 내 최대 곡창지대가 어느 주인 것 같으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네. 저희는 보통 캘리포니아산 네. 쌀이 많이 들어와서 네.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의 그 쌀의 50%가 아칸사스 주에서 생산이 됩니다. 클린턴의 고향? 네, 클린턴 주지사를 배출했던 아칸사스주죠. 남부 벨트고요. 네. 여기가 전형적으로 공화당 우세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출하는 아주 많은 농산물들, 옥수수, 밀, 귀리, 대두 이런 것들 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인디애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공화당 우세주들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가 트럼프의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농업 부분의 트럼프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고요. 사실 저희 트럼프 1기 때로 좀 돌아가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할 때 미국의 농업 부분이 되게 피해를 봤는데 이유가 미국이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던 품목이 농업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로 인해서 수출이 막히면 중국은 미국에 보통 공산품을 수출했었는데 공산품은 어디다가 약간 모아뒀다가 딴 데로 수출할 수 있잖아요. 네. 농업 부분의 수출품들은 썩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농업 부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표 때문이군요.
참, 우리도 지금 사실은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미국은 꼭 갖고 싶어하고 정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미국은 한국 측에 4천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5,500억 달러, 이유는 여러 나라의 연합체 아니겠습니까? 6천억 달러인데 우리나라한테 4천억 달러라는 건 너무 좀 과한 규모 아니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과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GDP가 한 2.5대 1 정도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일본의 5,500억 달러랑 우리나라를 계산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4천억 달러는 GDP 대비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숫자이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 미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했던 게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어서 더 짜내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아주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1,000억 달러 정도를 제한한 모양인데 이것도 사실 좀 과한 거 아닙니까? 1,000억 달러도 사실은 좀 과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1년 예산이 뭐 700조, 600조 정도 되는 나라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1,000억 달러도 물론 1년에 1,000억 달러는 아니고 트럼프 임기 중이나 아니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1,000억 달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EU가 했던 투자라고 하는 그 숫자가 첫째로 실체가 굉장히 묘하고 둘째로는 기한이 별로 없습니다. 향후에 언제까지 6천억 달러 혹은 5,500달러 투자할지 기한이 없는 투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숫자 자체가 좀 작더라도 좀 더 확실한 투자에 약정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EU가 약속한 투자액 5,500억 달러, 6천억 달러라는 돈이 뭐 당장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시한도 없고 방식도 좀 모호하고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자랑할 거리를 주면서도 부담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이 된 거라면 우리도 비슷한 방향을 협상할 수는 없나요? 네, 그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번에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그 합의를 보시면 공동 합의문이라는 게 원래 나옵니다. 협상이 나오면. 근데 공동 합의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양국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일본이 투자 5,500억 달러 하기로 했고 그중에 90%의 이익은 미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투자 약정한 금액은 2%밖에 안 되고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세이브하고 나머지를 우리는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서로 자기 유리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는 확실한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차별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한 방식으로는 이 두 나라들의 벤치마크를 삼아서 미국에 대한 투자의 기한들을 조금 늘려가고 약간 더 형해화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 자체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일단 관세율 일본과 EU와는 15%로 이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15%가 지금 기준점이 된 정국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15%를 받는 게 지상의 목표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경합도가 높은 산업인 자동차,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절반이 지금 미국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과의 경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과 적어도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정도를 만들어 놓아야지 경쟁이 되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우리가 접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선의 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EU나 일본이 협상을 마무리한 그 숫자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원래 FTA가 없어서 자동차가 원래 일본에서 미국으로 할 때 2.5% 관세 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FTA가 있어서 원래 0%였는데 그럼 우리가 2.5% 더 낮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미국은 FTA고 뭐고 다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의 안은 이 EU나 일본이 얻어낸 숫자로부터 우리도 시작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타결이 안 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25%를 받게 되면 자동차는 사실상 미국에서 못 판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미국의 자동차 지금 평균 금액 자체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평균 자동차 수입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15% 관세하면 7,900만 원이 되고요. 25% 관세를 하면 8,600만 원이 돼서 15%랑 25%의 관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격 차가 7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뭐 앵커님께서 토요타를 살까 현대를 살까 고민하실 때 토요타가 700만 원 더 싸다고 한다면 비슷한 급에 차면 당연히 토요타를 사고 싶은 유혹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우리 편이 아닙니다. 8월 1일로
협상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 그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이랑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8월 1일에 너무 목매지 마라. 네. 좀 더 좋은 패키지를 갖고 오면 우리가 조금 더 연장시켜주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다가 지금 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8월 1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켜내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형해화하면서 추상화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허준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